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신원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유인촌, 여성가족부 장관의 김행,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았지만 이번 장관 인선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로 보름째를 맞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행보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 현안들 각설하고 시즌2에서 장성철, 서용주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월 6만 5천 원의 버스와 지하철,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초부터 시범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제본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에도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푸틴 대통령 4년 5개월 만에 만났거든요. 네. 어제 특히 만나는 모습, 또 이 우주 기지를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듣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면서 북러의 관계가 정말 밀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푸틴 대통령 그러면 지각 대장으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네. 일종의 이제 기싸움을 하는 의미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3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다렸다.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을 융숭하게 예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네, 환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지원, 그러니까 군사 협력 이런 것들이 절실한 상황이 됐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우주 발사체 실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러시아의 도움도 필요하거든요. 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는데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을 좀 많이 기다린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황 자체가 러시아 입장에서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지원을 기대하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환대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열차 타고 또 얼마나 먼 길을 왔습니까? 그런 또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환대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7가지 요리가 나오는 풀코스로 김정은 위원장을 상당히 신경 썼다, 이런 이제 뒷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네. 미국은 곧바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번 북미회담이 동북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미국의 반응을 보면요. 어제 곧바로 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급증하는 북러 간의 군사 관계에 대해 분명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그 어떤 합의도 우리는 중대하게 우려한다고 밝혔고요. 또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어떤 나라도 무고한 우크라이나인을 살해하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이 북한의 탄약 및 포탄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무기 거래를 하게 된다면 분명한 후과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면서 만약에 실제로 군사 협력이 합의됐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제재를 강화할 의지도 내비쳤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주목해 볼 부분이 지금 북러 정상회담이 일정부터 구체적인 회담 내용까지 전부 철저한 비밀리로 진행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많은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 어제
이 푸틴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발언이나 방문한 장소들을 보면 아무래도 군사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상호간 협력이 논의되지 않았겠냐 예측은 하지만 지금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사실 알려진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 존 커비 조정관 같은 경우에도 푸틴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탄약을 얻으려 한다는 점은 분명했다라고 하면서도 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일단 긴밀히 지켜봐야 한다. 추정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북러 간의 군사 공조 심지어는 이제 첨단 기술을 북한에 특히 이전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나오고 있지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언론 같은 경우에서 어떤 반응까지 나오냐면 약간 민감한 단어긴 한데 왕따끼리의 회담이다 이런 지금 보도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을 한다 그래도 지금 두 나라 모두 상당히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방금 전에 이제 30분 먼저 나와 있는 푸틴 대통령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북러 간에 서방을 향한 경고로서 굉장히 상징적 의미로 대대적인 회담을 했을 수는 있어도 과연 실효적인 군사협력 실제로 주고받는 무언가를 했을까 그리고 했다고 해도 북한의 탄약과 포탄 지원이 과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단기적으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정말 첨단 기술을 받아서 현실화할 수 있느냐 러시아가 과연 그렇게 중요한 기술을 현재 상황에서 정말 북한에게 중요한 부분까지 넘겼을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점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조금 이렇게 주시하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이런 반응들도 지금 미국에서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시끌벅적하게 두 사람의 만남이 부각은 되는데 실질적인 거래 관계는 뭐가 있을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개각을 했습니다. 이미 후보자가 누군지는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신원식 국회의원의 과거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한 인터넷 매체의 집회에서 발언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인데 먼저 이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5.16 같은 게 정치법적으로는 구태타인데 우리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철학적으로는 혁명이거든요.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2016년 촛불 반역 문재인 따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기분 좋게 저랑 춤추면서 합시다.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네, 상당히 이 삐 소리가 날 정도로 강성 발언입니다. 청문회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야 간의 공방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오늘도 여야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KBS 라디오 최경영 씨 최강시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12.12 쿠데타 이런 5.16 혁명라고 얘기한 이런 부분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한 부분 우리의 한 몸에 머리카락 하나 정도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 전부로 평가할 수 없는 거 아니겠냐. 옹호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원식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왔던 군에서 보여왔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지 이 자연인으로서 있었을 때 그러니까 군에 있지 않고 군에서 나와서 자연인으로 있었을 때 그런 발언들까지 문제 삼으면은 그거 가지고 또 능력을 어떻게 보면 평가를 제대로 안 하면 그게 오히려 문제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오늘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서 한마디로 인사 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향한 발언 이 목에 대한 뭐 얘기도 하면서 그런 발언 언급하면서 쇄신하라고 했더니 더 막장으로 가는 인사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16 쿠데타 같은 경우도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 같은 것에 대해서도 공백기에 서울의 봄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나왔다 본다 이렇게 긍정적 평가한 이런 부분들 이게 이런 쿠데타 면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판단이나 헌법적인 판단이 끝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판단하고 그걸 얘기하는 인물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네. 또 한 사람의 장관 후보자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드라마틱한 퇴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강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이 김행 이제 내정자가 됐죠. 김행 내정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사실 김행 이 내정자가 가장 많이 야당으로부터 의심받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와의 20년 친분이 이번 인사에 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인데 이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나이 차이가 2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라리 나의 딸과 친분이 있다 그러면 믿겠다라면서 아주 강하게 부인을 했어요. 이 부분도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여가부가 사실 대통령의 폐지가 공약이었기 때문에 여가부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초미 관심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는 조금은 바로 알아듣긴 좀 힘든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하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서 여가부를 이끌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폐지 방침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는 것은 빠르게 폐지를 하겠다는 의미냐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다. 그것은 정치 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책을 효율적으로 하고 여가부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엑시트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정부조직법 개정이 돼야 이 부처가 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사실 여가부 폐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일단 폐지 민주당이 방침 반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폐지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약간 모순적인데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행복하게 엑시트하겠다는 조금 불분명한 표현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아마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이 정책 기조에 대한 질문이 많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김 후보자가 옛날에는 분명히 구조적 성차별이 있었다. 지금은 어떤 분야에서는 남성이 또 다른 분야에서는 여성이 차별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구조적 성차별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젠더 갈등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성도 차별받고 여성도 차별받는 건 사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계속해서 대통령에게도 대선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인식인데 사실 뭐 동일노동에서의 임금 차이라든가 뭐 기업 임원의 비율 또 정치 참여의 비율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분명한 또 구조적 성차별을 안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청문회에서 김행 내정자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오늘 첫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온 부분이 좀 눈에 띄기도 했고 이전에 장관 시절에도 자전거를 애용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뭐 이제 장관 취임하게 되면 세종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자전거를 또 타게 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이 15년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던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뭐 블랙리스트 의혹 뭐 뒤에 장관이 있었다는 의혹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거기에 대해 당시 정부와 문화계 사이에 약간의 대립은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다. 임명이 된다면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겠다라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후보자들과 관련된 내용들도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테니까요. 또 관련해서 더 이야기가 나오면 또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로 가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이 이제 15일째를 이어가고 있는데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의사소견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당 내에서도 중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이 당내에 있는 모임, 그러니까 뭐 더 좋은 미래나 아니면은 초선 의원 모임인 더 민초나 김근택의 모임이 민평년 뭐 이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이재명 대표 찾아 단식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었고요. 또 어제 보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찾아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단식 중단 요청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려면 빨리 단식을 중단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셔야 된다. 이런 말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감사한 말씀이라면서 깊이 잘 새겨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단식 중단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뭐 조계종에서도 찾아와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나누고 또 의총에서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단식 중단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는 없는 거고요. 언급하신 것처럼 어제도 의료진의 입장이 당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통상 열흘에서 뭐 14일을 넘기면 의학적으로 불가역적인 손상이 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식 한계에 왔다. 이렇게 의료진은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심각한 이상 소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공고할 계획이다. 이렇게 의료진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가 언제까지 단식할 계획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단식을 이어가겠다. 그리고 후쿠시마 이 원전 오염수 문제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당에서 어떤 전향적인 자세가 나오느냐 이게 앞으로도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15일째 단식입니다. 참고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식을 이어갔던 날짜가 23일. 네. 자,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김기현 대표로부터 나왔는데요. 그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이 대표를 진단한 의료진도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바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이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가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내년도 나라 삶을 챙겨야 하는 중차대한 정기 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발언도 이제 이 단식을 우려하는 걱정이 담겨 있는데 직접 방문을 하지는 않은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사실 의료진에 따르면 사실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고 충분히 그 전에도 이런 좀 걱정하는 메시지를 내거나 박정 기자님이 뭐 어제 그저께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실 과거에는 경쟁 정당에서 이렇게 길게 단식하면 찾아가서 좀 그만하자고 이렇게 설득도 하고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15일 만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게 지금 우리 정치권이 여야가 얼마나 지금 대화가 없고 갈등에 빠져 있는지를 뭐 대결을 하더라도 그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단식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데 일단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실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게 의료진의 판단이거든요. 2주가 넘어가면은 이재명 대표가 건강을 생각해서 일단 단식을 중단할 수 있도록 사실 여당도 또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을 열어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대화 국면이 좀 이번에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단식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여당 대표가 단식장을 찾지 않는 경우 이게 군부 독재 정권 이후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돌이켜보면은 2019년 황교안 전 대표가 당시 이제 대표가 단식할 때도 그때 5일차, 6일차에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방문했었고 2018년 5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드루킹 댓글 사건 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단식했을 때 우원식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단식 3일차에 이 단식 중 폭행을 당해 이송된 김 원내대표를 병문안했었어요. 또 단식 8일차에도 김 원내대표를 우원식 대표가 찾아가서 중단을 요청한 바가 있고 2003년에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가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면서 17일간 단식을 벌인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도 단식 5일차 되던 날에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유인태 정무수석이 찾아가서 이쯤 되면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촉구를 했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참모들이 만류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여야가 대립하더라도 단식이 있고 하면은 뭐 그걸 계기로 해서 또 정치가 재개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메시지도 단식 15일 차에 나오고 또 찾아갈 계획도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치가 이번 정부 들어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늦었지만 또 만남이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임철희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세종대로 서울역 3번 출구 부근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종대로 서울역 쪽 7회로 입구에서 서울역 사이 하위 3개 차로 막혀 있으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고요. 1시까지 집회 예정돼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은 홍제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막히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정체입니다.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반대 일산 방향
방향 반포대교 부근에선 1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중이라 동호대교부터 2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은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좀 더 지나 목동 나들목 4차로에서는 작업 중이라 부근 정체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잠원 나들목과 신갈에서 각각 제속도 못 냅니다. 그리고 청주 분기점에서 남이 분기점 사이 정체는 1차로에서 하고 있는 작업 여파고요. 호남지선 대전 쪽 논산 분기점 정체도 2차로에서 하고 있는 작업 영향입니다. 반대 논산 방향 역시도 양촌 하이패스 부근에서 작업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우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하는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찰 대장동 허위 보도 인터뷰 의혹 이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뉴스타파 JTBC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사 사건 특별수사팀 오늘 오전에 이 뉴스타파와 또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 수사관을 보냈습니다. 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 JTBC 이게 기자의 사무 공간 또 뉴스타파 기자의 사무 공간 이렇게 한정됐고 이 기자의 이제 주거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어요. JTBC에서는 이제 사무실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뉴스타파도 오전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여기에 대해서 영장 집행 시도를 좀 막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2시간 20분 만에 내부로 이제 검찰 수사관들이 진입을 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뉴스타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언론 탄압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의혹을 보도했던 기자 입장도 이게 언론에 의혹 보도할 수 있는 언론 영역 아니냐, 표현의 자유 영역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서 뉴스타파에 제공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가 이걸 대선 직전 보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기 때문에 수사의 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대한 언론계 특히 뉴스타파와 관련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강제 수사가 언론사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 기자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한다면 뭘 찾아내려고 압수수색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다른 정치권이나 정치 세력과 연계된 게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인터뷰 자체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허위 인터뷰라는 걸 알면서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터뷰를 통해서 대선에 개입하려는 또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이걸 좀 자료를 검증해서 찾아보겠다 이런 수사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휴대폰을 포렌식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게 지금 과거에는 그러니까 2021년과 2022년 초에는 JTBC에 몸을 담았었고 지금은 뉴스타파로 이직을 해서 이 대장동 의혹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 이 봉지욱 기자 때문에 사실 오늘 뉴스타파와 JTBC를 동시에 압수수색한 겁니다. 자택도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봉지욱 기자의 자택까지 지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된 것인데 이 봉지욱 기자가 2021년 10월에 조우영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2022년 2월에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지금 뉴스타파가 보도했다고 해서 수사 대상이 된 그 신학림 전 위원장의 인터뷰, 김만배 씨 인터뷰 내용과 내용이 비슷해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영 씨가 분명히 소환이 됐는데 이 주인 검사인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이렇게 커피 한 잔 타주면서 그냥 가라고 했다고 이 남욱 변호사가 말을 했다. 이런 보도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2021년 10월에 봉지욱 기자가 조우영 씨를 만났을 때는 조우영 씨가 분명히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고 그 조우영 씨가 진술을 했는데 왜 보도에 그거를 반영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무마한 것처럼 지금 허위 보도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아마 조우영 씨를 만났을 때 이제 취집 기록 같은 거를 확보하려고 오늘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봉지욱 기자 말을 들어보면 어제도 CBS 라디오에 나와서 직접 반박을 했는데 이 조우영 씨를 포함해서 대장동 의혹의 이 피해자들 대부분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에서는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고 김만배 씨도 남욱 변호사도 진술 번복은 물론이고 이 과장, 허풍 떠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의혹에서 이렇게 당사자들의 엇갈리는 진술들을 보도하는 것은 기자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반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이게 과연 범죄냐. 그리고 2011년, 2015년에 대장동 세력이 1,800억이나 받은 부산저축은행 대출에 대해서 수사 안 한 거는 분명히 이상한 점이지 않느냐라고 또 봉지욱 기자가 반박을 했습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뭐 보도하는데 좀 더 꼼꼼하게 보도하지 않았느냐의 질책감. 그렇습니다. 이것이 범죄다. 의도된 것이다. 설계된 것이다. 계획된 것이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가 많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우리도 좋아하는 그 연예인 관련입니다. 그룹 자우림 김유나의 소속사가 김유나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발언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아니 우선 이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김유나 가수 자우림 김유나의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 그게 무엇이고 네. 뭐가 문제가 됐고 소속사가 입장을 발표했다라는 것은 무슨 내용인 겁니까? 네. 김연아 씨가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을 언급하면서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블레이드 러너 이 영화죠.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방사능비가 그치지 않아 빛도 들지 않는 영화 속 LA의 풍경.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 이런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 여당 정치인들이 불편함을 좀 드러냈거든요. 지난 1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 단체, 그러니까 사단법인 문화자유행동 창립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최근에 어떤 밴드 멤버가 오염 처리수 방류 뒤에 지옥이 생각난다라고 얘기한 걸 들었다. 개념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사실상 김유나 씨를 언급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도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무런 책임도 안 져야 하냐. 이렇게 겨냥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권 내에서 논란이 되고 비판적인 댓글도 올라오고 하니까 김유나 씨의 소속사에서 어제 입장을 냈는데요. 결코 정치적인 입장을 피력한 게 아니었다. 또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 것이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 선동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내기 위해서 메시지 낸 게 아니라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메시지 올린 거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게 또 연예인 발언이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연예인을 대중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봐서 그 발언 하나하나를 이렇게 재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맞는지 여기에는 또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해병대 이슈로 가봅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7월 19일 수해 실종자 수색 당시 고 최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생존한 장병의 유족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별도로 고발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7월 19일 당시 실종자 수색 중에 숨졌던 그 최수근 상병. 최수근 상병만 그때 당시 물에 휩쓸린 게 아니라 다른 장병들이 함께 물에 휩쓸렸었어요. 한 7, 8명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구조된 생존자입니다. A 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이 공수처에 업무상 과실치상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을 한 것인데요. 이 A 병장 어머니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는 없을 것이다. 임성근 사단장이 아들에게 사과할 시점도 한참 지났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 고발 대리인인 강성민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입수 명령을 내린 게 임 사단장이기 때문에 분명한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 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더 안타까운 부분은 이 아들이 들려줬다는 그러니까 생존 장병인 A 병장의 어머니에게 들려줬다는 얘기들인데 그때 당시에 사고가 난 직후에 아들과 첫 통화를 했을 때 그 아들이 엄마 내가 수근이를 못 잡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존 장병들에게도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고 난 지 16일 만에야 아들을 처음 만났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고 하고요. 이때 당시에 이 A 병장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과 함께 물에 빠졌다가 50m가량 떠내려간 상태에서 구조가 됐는데 본인도 다른 장병들을 구조하고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생존자들에게 또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또 군에서 별다른 조치를 해준 게 없다 그래요. 또 임성근 사단장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그러고 이런 측면에서 해병대가 지금 윗선 개입 의혹도 나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생존 장병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군이 제대로 된 치료와 지원을 해주고 있느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장병들의 트라우마가 클 텐데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의 질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뭐 명쾌한 대답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군에서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자, 충북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서는 각 기관의 최고 책임자들을 중대시민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해달라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네, 어제 청주지검 앞에서 이 유가족협의회 등이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법조계 학계 등 각계각층이 오송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기관장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어질 때 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우리 사회 안전망이 촘촘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걸 보면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정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지하차도와 제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호강 임시 제방 이 문제와 또 이 궁평 제2 지하차도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호강 제방에 관한 관리 주체가 충청북도고 또 청주시고 금강유역 환경청이고 행복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수장들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지하차도에 관한 관리 주체도 충청북도와 청주시 이 수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 제방에 대한 관리 주체나 또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 주체가 잘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이 관리 주체에 대한 그 수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13,000여 명의 시민 서명과 각계각층의 기소 촉구 성명서를 청주지검에 이 유가족협의회가 제출했는데요. 청주지검 측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시민처벌법 이걸로 기소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충북 오송 참사도 유가족들의 의무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까요? 지난 7일 사망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유족이 가해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 참 잇따른 교사들의 사망, 교권 침해 대책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권 4법이 일단 소위를 통과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이라서 앞으로 전체 회의도 통과해야 되는데 빠르면은 다음 달 21일 본회의에서도 일단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는 나오고 있는데 어제 통과된 이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교권 4법 같은 경우에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일단 직위 해제는 안 하는 내용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 안전공제나 민간보험사에 위탁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이 됐는데 사실 반영되지 못한 내용도 많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많아가지고 특히 교권 침해 학생의 교권 침해에 대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 이 부분은 우리가 학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 시작했더니 오히려 학부모들의 소송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불복을 하면서 근데 그것을 똑같이 교권 침해했다고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면 오히려 소송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야당의 걱정이라서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고요. 사실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부분이 또 교사들이 가장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인데 이 아동학대 처벌법 같은 경우는 또 교육위 소관이 아닙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은 행안위에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은 아직은 논의가 조금 느린 편인데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할 것으로 일단 보이는 상황입니다. 법도 법이지만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잘 교권이 보호될 수 있느냐 이 점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입뉴스 이봉우 박정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0075님 비가 그치니 가을빛 가득한 하늘이 좋습니다. 무거운 주제들도 센스 있게 다뤄주시는 배 소장님 때문에 점심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저도요. 힘든 일이 많은 요즘 모두 기운 내서 지내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힘들어도 우리 화이팅 해야죠. 감사합니다. 모바일 간식 쿠폰 보내드리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듣고 2부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음식의 양이 별로 많아 보이지 않을 때 한입거리밖에 안 된다 또는 한입거리도 안 된다 같이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한입거리라는 표현에서 숫자를 나타내는 한과 단위를 나타내는 입은 일단 띄어서 써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거리는 앞에 말에 붙여서 써야 할까요? 아니면 역시 띄어서 써야 할까요? 이 경우에 거리는 의존명사인데요. 주로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서 제시한 숫자가 처리할 만한 것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한입거리라는 말에서는 입과 거리를 띄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일은 한 사람 거리의 일이다 라고 하면 그 일은 한 사람이 할 수 있을 정도만한 일이라는 뜻이 됩니다. 또 의존명사 거리가 주로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면 제시한 시간 동안 해낼 만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반나절 거리도 안 되는 일을 종일 하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거리라는 말이 명사 뒤에 붙거나 어미 을 뒤에 쓰여서 대상, 재료, 소재를 나타낼 때는 앞에 말에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반찬거리, 웃음거리, 이야기거리, 볼거리, 읽을거리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영동과 충북, 남부 제주 지방으로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부터 영향을 줬던 기압골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만 이제 상하이 부근의 저기압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늦은 밤 충청권 남부 지역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동해안은 현재까지 지형성 강수가 강하게 이어지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일부 지역 강한 비가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과 모레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기압 두 개가 각각 영향을 주면서 모레 주말까지 내리게 될 비의 양이 대략 10에서 60mm인 곳이 많겠고요. 영동과 남부지방은 대략 30에서 80mm가량 오겠습니다. 영동지방 많은 곳은 120mm 이상도 보고 있고요.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전주 27도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24도에서 29도 분포가 되겠고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2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내려가겠습니다. 해상에서도 천둥 번개 주의해 주셔야겠고 내일부터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6.3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수서인 KTX 운행 등을 요구해온 철도 노조가 오늘부터 나흘간 1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레일 사장은 불법 행위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수차례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비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묻고 싶었는데 박지원 캐스터는 경제방송에 진행도 하는 앵커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 어떤 분야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수익을 원하는 분들이 관심 많을 텐데. 지금 댓글창에서도 CPI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간밤에 CPI 나와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긴 했는데 사실 저도 제 계좌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조언을 할 처지가 아직까지는 안 돼서요.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죠? 네. 네. 이따가 경제본부가 있다라는 걸 살짝 암시하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장례식장에 음식값 안 받겠다며 부의금까지 보낸 초밥집 사장이 있어서 누리꾼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요. 네, 최근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손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3월 11일에 할머니께서 작고하시고 3일장을 치르던 중에 마지막 날에 할머니께서 문득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시던 이 장어구이가 불현듯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마지막 길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배달집을 찾았는데 그때가 시간이 한 새벽 1시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영업 종료 직전이었던 거죠. 이 반포기 상태였던 중에 괴정동에 있는 매장에 주문이 접수됐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매장에 연락을 직접 전화를 드려서 장례식장인데 마지막으로 장어구이를 올리고 싶은데 문을 닫아서 이렇게 부탁드린다. 혹시 초밥에 밥을 빼고 장어구이만 접시에 올려서 배달이 되겠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네, 그것도 새벽 1시에 또 좀 이 내용물도 바꿔서 해달라.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됐나요?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는 일인데 사장님은 별다른 고민 없이 알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게 기다리던 중에 장원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도착을 했고요. 배달기사님께서는 사장님이 운전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가더라도 안에 내용물은 무조건 멀쩡해야 한다고 특별히 부탁하셨다고 전해서 손자에게도 놀라움을 줬습니다. 네, 감동 그 자체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네, 진짜 감동은 음식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음식과 함께 2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는데요. 포장된 용기에는 손수 적은 글씨로 음식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시고 힘내세요 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모두 힘을 낼 수 있었고요. 장례를 무사히 마쳤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본 놀이꾼들도 돈줄 내러 출동합시다. 내가 다 울컥하네. 사장님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박지원 캐스터는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이 식당을? 괴정동 어딘가라고 나와 있지 네. 정확한 그 음식점의 이름은 저도 찾아봤는데 찾기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KBS는 이런 분 칭찬해야 됩니다. 자, 정말로 이 할머니를 잃어서 망연자실했을 그런 이
손자에게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너무나요. 네. 네. 정말 이렇게 훈훈한 우리 또 미담도 있다는 거 우리 청취자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병원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에 차를 세우고 사라진 차주가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여서 논란이 됐다고요. 병원 주차 관리원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어느 날 근무하던 중에 응급실용 승강기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흰색 SUV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구급차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로막히면 안 되는 공간이었거든요. 실제로 주차 관리원이 올린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보면 이 흰색 SUV 차량이 응급실 전용이라고 적힌 승강기 입구 앞에 삐딱하게 주차가 되어 있고요. 차량과 승강기 사이에는 휠체어 하나가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좁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원은 차주에게 전화를 겁니다. 응급실 전용 승강기 사용이 불가하니까 신속하게 이동 주차를 바란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차주는 지금 진료 대기 중이다,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면서 그러면 직접 운전을 하시라.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전화를. 이거 완전 황당하네요. 너무 아니 그러면 황당하죠. 진료를 조금 미뤄서라도 내려와서 세우지 말아야 될 곳에 차를 세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차주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자 이제 조수석 유리에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진료를 마치고 온 차주는 스티커를 발견하고 화가 나서 경찰에 이 재물 손괴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차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가버리죠. 그러면서 병원 측도 차주를 경찰에 신고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차 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 아닐까 싶은데 상황이 너무 커져버렸네요. 네, 너무 커졌고요. 이후에 차주는 스티커를 떼주면 그러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 주차관리원은 병원 이미지를 생각해서 스티커를 제거해줬는데 문제는 차주가 5일 뒤에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관리원은 혹시 이런 상황일 때 어떤 대처를 취하는 게 좋은가요?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걸 본 누리꾼들은 대다수가 차주를 비난하는 분위기였고요. 병원이 이미지를 생각해서 스티커를 제거해줄 게 아니라 환자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 대응했어야 한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 단호하게 이 불법 주차한 차주에게 대응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물 손괴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성립 요건 자체가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해당이 되는데 사실 스티커 부착을 했다고 차가 기능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현행 이 응급의료법에서는 구급차의 응급환자 구조나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만약에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어떤 치탄의 대상이 될 행동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지훈 캐스터마저도 단호하게 평가를 하네요. 네. 자, 스페인 말라가의 한 교도소 앞에서 나는 감옥에 가고 싶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남성의 사연이 주목을 받고 있네요. 아니 어떤 사연이길래 누구이길래 나는 감옥에 가고 싶어요. 좀 황당하죠. 네.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같이 있는 감옥에서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다는 사연입니다. 마르케스는 2020년 3월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에 2022년에 가까스로 암을 극복했습니다. 근데 회복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고 올해 다시 암이 재발한 겁니다. 몸이 상당히 좀 힘들어졌다는 건데 그러면 뭐 감옥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여생을 보낸다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재 가족이 돌아온 그를 떠난 상황이라서 보살핌을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아내는 5월부터 다른 집에서 별거를 하고 있고요. 5명의 자녀들도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마르케스는 사실 우리는 뭐 살면서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병에 걸린 이후로 모든 게 변했다. 가족이 떠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마지막 안식처가 그래서 나는 교도소뿐이다라고
된다라고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정작 교도소라는 게 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갑갑하고 좋은 장소가 아닐 텐데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마르케스는 과거에 마약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재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교도소에 갇히는 것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이제 막상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교도소 앞에서 들여보내달라라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교도소가 어떻습니까? 받아줄 수 있습니까? 저 들어가고 싶어요. 교도소에 갈래요? 감옥에 갈래요? 그러면 받아줍니까? 어떻습니까? 최근 교도소를 찾아가서 입소를 요청하긴 했는데 관리자들은 당연히 거절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케스는 최소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동행할 사람이 있는 감옥에서 죽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면 어떨까 그렇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살펴볼까요? 다다음 주 이번 추석 연휴는 무려 엿새 동안 이어지는 한금 연휴입니다. 자, 시민들이 선뜻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지는 못한 모습이라고요. 네, 경기 침체의 영향 때문일까요? 긴 연휴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여행보다는 고향을 찾거나 집에서 쉴 계획이라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서비스 회사에서 조사를 한 걸 봤더니 고향이나 부모님 댁 그리고 친척집을 방문하겠다라는 답변은 46%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고요. 집에서 쉬겠다라는 응답이 30% 그리고 그 아래 여행을 가겠다라는 답변은 국내는 13 그리고 국외는 8%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봤을 때 여행을 가겠다는 대답을 제외하면은 친척집을 가거나 집에서 쉬겠다라는 반응이 70%에 가까운 겁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인데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조사를 시행했던 한 서비스 회사의 분석을 보면 일단 황금 연휴라서 물가가 말도 안 되게 비싸서 오히려 성수기 여행은 피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교통 난도 심할 테니까 여행보다는 차라리 집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에는 도심 내에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 경제 물가가 이유가 되는 것이군요. 그렇죠.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하니까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다. 좀 빨리 좋아지면 좋을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이 박지원 캐스터가 나가면서 행복하세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서용주 부대변인은 행복하세요? 행복하고 싶은데요. 요즘 주위에 돌아가는 꼴을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저녁 자리에서 만났을 때는 많이 행복해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배종찬 본부장님에 있어서 행복했던 것이고 오늘은 또 이 윤석열 정부가 인용 보도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막 그래서 그리고 개각도 막 보고 하니까 속이 터져서 안 행복합니다. 네, 장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개각 평가하죠, 그냥. 네. 진행자의 질문을 완전 생무시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개각 이야기부터 나누겠습니다. 국방 또 문체부 또 여가부 세 곳의 개각이 발표됐는데요. 자, 이 키워드로 일단 좀 평가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장성철 소장님은 어떤? 싸워라. 더 잘 싸워라. 더 잘 싸워라. 네. 이런 것 같아요.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요.
윤석열 이명박 정부 선언. 윤명박 정부 선언이다. 윤명박 정부요? 그렇죠. 보면은 돌아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아온 MB 정부 2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윤명박 정부다. 각설하고 시즌 2가 아니라 윤명박 정부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장 소장님 더 잘 싸워라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임명된 세 분을 보면은 김행 전 비대위원, 유인촌 전 장관, 신원식 의원 이분들 보면은요 국회 내에서 또한 문체부 장관 할 때 뭐 국회 나와가지고 야당 의원들에게 밀리는 모습 보이지도 않았고 김행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패널로서 활동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상대 진영 패널하고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 같이 해보셨나요? 옆에 있었습니다. 네. 그럼 밀리지 않고 밀리지 않은 게 아니라 전투력이 그냥 뭐 본인 주의 주장 아주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 국회에 가가지고 상임이라든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짤짤매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보다 더 강하게 야당 의원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전투형 장관 후보자들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 나가서 밀리지 말고 열심히 잘 싸워. 이런 차원에서 좀 임명하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 소장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이번 인사를 잘했다? 못했죠. 어떻게 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유 설명해요? 아닙니다. 자,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윤명박 정부 선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옆에 둔 참모들이 MB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친이계들 분들이 많았죠. 뭐 권선동 의원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장재원 의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김대기 비서실장 뭐 비롯해서 김태호 안보실장 차장이죠. 그다음에 김은혜 홍보수석 다 MB 정부 때 한 자리씩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돌아오면서 이거 너무 MB 정부 시절에 사람을 갖다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번에 개각을 보는데 이 방점을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를 딱 지정한 이 낙점을 하는 걸 보고 아 드디어 MB 정부로 선언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후보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을 엄청 존중했다고 하면서 존경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을 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노무현 대통령 정부 사람도 좀 데려다 쓰려나? 근데 한덕수 총리를 뭐 그랬다고 하는데 한덕수 총리도 MB 정부 시절에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점은 이명박 대통령을 엄청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일했던 이 내각들이 엄청 야 나도 나중에 저런 분들하고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드러낼 정도로 유인촌 장관 후보자 내정 충격적이면서도요. 좀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저는 윤석열 정부라고 안 부르고 싶어요. 윤명박 정부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근데 장성철 소장님도 MB 정부 때 국회에서 활동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때는 저는 친박 인사로 분리돼가지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뭐 욕도 많이 먹고 네. 견제도 많이 받고 그랬죠. 그때 제가 이제 한숨이 나오셔요. 김무성 의원실에 있었고 그때 김무성 원내대표 그때는 좀 풀렸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친박대 실무자 활동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견제받았죠. 자 이번 인사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오늘 최강시사 KBS 최강시사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때 당에서 당 대표가 이게 추천을 했다라고 이철규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에서 지난달에 대통령께 요 새 장관들 좀 조치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뭐 추천까지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당에서 원래 좀 이 새 장관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바꿀 거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뭐 선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당에서도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이 인사들은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최상병 사망 사건 때문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니 사드 환경 영향 평가 발표를 왜 당과 상의를 안 하고 국방부에서 왜 맘대로 해?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당에게 부담 주는 행위야.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하고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잼버리 문제,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성과자라는 것 때문에 좀 바꿔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과 대통령실이 뭐 인사 관련해서도
소통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울지 마시고요. 너무 뭐 인사 문제에서 감격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목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네. 소통을 한 것보다는 당에서는 아마 이진복 정무수석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원활하게 소통한다거나 이런 건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의견을 전달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봐야죠. 뭐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거에 대해 참고 사항으로 당에서는 당내 인사를 조금 좀 임명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정도는 제시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당과는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 살펴보겠습니다. 유인촌 후보자는 MB 정부 시절 뭐 욕설 장면도 계속해서 또 해자가 되고 있고 또 예술인 블랙리스트 논란도 있는데 오늘 이제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자전거를 타고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좀 살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자, 문화예술특보로 임명된 직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자본과 권력에서 독립하겠다는 영화들까지 왜 정부가 돈을 줘야 하나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런 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뭐 전체 개각평을 하면 아까 고유 권한이라 했잖아요. 대통령이. 저는 이런 고유 권한을 해도 이렇게 못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건 처음 봐요. 개각을 해도 이렇게 일부러라도 이렇게 못하겠어요. 너무 개각을 야당하고 싸우겠다고 또 개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개각보다는 투쟁적인 개각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민생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빈약하구나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유인촌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태도와 전적이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뭐 지난 뭐 한 14년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뭐 그 사진 기자들한테 이 뭐 XX 하면서 찍지 마 뭐 하면서 했던 그런 태도 자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이미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뭐 봉준호 감독을 특히 얘기하면 그때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가 문재인 정부 때 풀려서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감독이 됐잖아요. 이런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블랙리스트에 전적이 있는 분을 다시 끄집어냈다라는 차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좀 부활시키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무덤에서 부활시킨 것 같고 이 유인촌 무덤에서 부활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냥 뭐 따지고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탕 3탕도 아니라 4탕 5탕 거의 뭐 잊혀져도 되실 분들을 끄집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가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싸우는데 이분들을 소모하기 위해서 좀 이런 표현을 방송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하여튼 그 이렇게 막 이렇게 화살을 쏴도 죽지 않는 그런 인물 있잖아요. 뭐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그런 인물들을 뽑아서 야당과 싸우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방금 전에 여쭤봤는데 이 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발언입니다. 자본과 권력에서 독립하겠다는 영화들까지 왜 정부가 돈을 줘야 하나?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그거예요. MB 정부 때 당시에 이런 그 독립영화 이런 부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영화 문화 사업에 있어서 좀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진이가 생긴 게 이 당시 때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 발전에 있어서의 뭐 대형 영화에서 어떤 독립영화나 여러 가지 예술적인 영화들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문학에서 있었는데 그걸 반대하고 말하자면은 소극적으로 이 정책을 폈던 게 유인촌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런 거를 또 말살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문재인 정부 때의 영화 지원 정책과는 반대로 가겠다. 벌써부터 이제 지난 전 정권과 시비를 거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좌파 예술인들은 편향되어 있어. 민주당 편이야. 이념적인 굴레를 갖고 있어. 이거 벗어나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술에 대한 지원 문제에 관해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술까지 이념의 잣대로 평가하고 분류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지원을 그러한 잣대로 한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려스러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과 호흡 맞추는 예술인들에게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에는 블랙리스트를 넘어서 또 화이트리스트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편 드는 예술인들 우리가 지원 더 많이 해줄게. 우리 편 많이 들어줘. 이런 식의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고요. 독립영화, 저예산 영화 이거는 예술성은 있지만 상업성, 흥행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국제영화제에 가서 많이 상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저 나쁜 좌파 예술인들 우리 지원 못 해주겠어. 나빠. 이런 식으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장 소장님께 더 여쭤볼게요. 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후보자의 탄생. 네. 이 조합이 이제 MB 때 맞아요. 그대로 또 다시 이어졌는데 그렇죠. 수많은 이 후보자들 중에서 유인촌 전 장관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해봤으니까 앞으로 문체부와 관련된 일을 바로 투입돼서 장악을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막판까지 경쟁자로서 검토됐던 분이 정병국 전 의원이래요. 그분도 MB 정권 때 문체부 장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봤던 분, 청문회에서 새로운 논쟁거리, 분란거리를 일으키지 않을 만큼 검증이 됐던 사람, 그중에서 또 우리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일들을 그냥 말하지 않아도 눈치만 보고 제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좀 선택한 것이 아닌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뭐 본인 입으로는 방송 정상화라고 하지만 방송 장악을 하고, 또한 유인촌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문화체육예술인계를 또 윤석열 정권과 호흡을 맞추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들어보니까 장 소장님 말씀 맞아요. 해봤으니까.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가 있어요. 가로 열고 블랙리스트 가로 닫고 해봤으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블랙리스트를 해본 사람이고. 아니래잖아요. 유인촌 장관 후보자도 블랙리스트를 해본 사람이에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병국 전 장관이 이번에 경합을 했을 때 떨어진 이유는 블랙리스트를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해본 사람들을 지금 기용을 해서 지금 뭔가 다시 한번 블랙리스트 2를 꾀하고 있지 않냐?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그럼요. 중용하는 것일 것이다. 블랙리스트에 경험이 있는 사람. 근데 공식적으로 유인촌 장관은 그런 거 없었다. 물론 아니다. 없었다고 하지만 얘기했습니다. 뭐 이제 피해자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뭐 관련된 내용들은 또 다뤄질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김행 후보자입니다. 김행 후보자는 대통령 대선 공약이 여성가족부 폐지였는데 관련해서 오늘 이제 출근하면서 질문이 나오자 드라마틱하게 행복하게 엑시트하겠다. 드라마틱하게 퇴장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수순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서영주 부대변인부터. 뭐 그렇게 읽히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꼭 뭐 영어를 써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어를 좋아하신다는지 모르겠지만 뭐 드라마틱 엑시트 하는데 행복하게 장관직을 잘 마치고 나오겠다 이렇게 해도 될 거를 좀 말씀이 좀 그런데 어려운 영어는 아니긴 합니다. 그러긴 하지만요. 그 어려운 영어 아니니까 저 한국말을 사랑해야죠. 네. 그 뭐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전임 장관이 잼버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보니 여가부에 대한 최종적인 문을 못 닫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역할들을 마지막에 부여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의 방침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뭐 폐지는 아니라고 하고 뭐 개선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을 수행해라. 그리고 그거를 야심차게가 아니라 아주 전사적으로 투쟁하듯 해서 여가부를 반드시 문 닫고 나와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요. 온 것 같아서요. 아마 저는 본인이 행복하게 엑시트한 게 아니라 그 명령 받은 바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겠다라는 말로 저는 비칩니다. 너 하실 말씀. 김행 장관 후보자가 오늘 아침에 장성철 꼬랑지 내렸다라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김행 장관 후보자가 장성철 소장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꼬랑지 내리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 꼬랑지 내리는 걸 넘어서 꼬리까지 잘라버릴 테니까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오늘 안 불렀을 텐데. 저를요? 네. 이미 부르셨잖아요. 근데 농담이고요.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가부 폐지는 김행 장관의 임무가 아닐 것 같아요. 민주당이 뭐 정부 조직 개편안 통과 안 시켜줄 건 뻔한 일이고
또한 오히려 여가부의 활동 영역과 업무 영역이 훨씬 더 강화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출산 컨트롤 타워 그런 역할도 여가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내년 예산도 늘었잖아요. 그러면 활동 영역이 더 강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너무 자르셨는데요, 꼬리를. 돌변인가요? 아니요. 네. 이해합니다. 자, 이번엔 신원식 후보로 넘어가 봅니다. 자, 신원식 후보 관련해서는 지금 해병대 네. 이 박정원 전 수사단장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전 논란 관련해서 강복회의 이종찬 회장과의 네. 공방. 네. 그 외에 본인이 군 생활에 있었던 박격포 불발탄 관련된 논란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현직 국회의원인데 네. 국방부 장관까지 겸직을 하는 셈입니다. 서영주 부대변인부터요. 저는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된 거를 보고 홍범도 장군에 대한 흉상 철거가 이게 대통령실의 의중이구나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의 어떤 결정이었다고 그동안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신원식 의원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흉상, 특히나 홍범도 장군은 뼛속까지 공산당이라고 주장했던 의원 시절에 국감에서 제의를 했죠. 그랬던 분을 지금 이종섭 장관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옮기는 부분을 용산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번에 경질하고 후임자를 홍범도 장군의 흉상, 그다음에 특히나 홍범도 장군을 부인했던 그런 공산주의자를 매도했던 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 데려왔다는 것은 용산이 그 일을 뒤에서 조정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면은 본인 스스로 좀 데칼코마니 같은데 지금 최수근 상병 문제, 수사기획 문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국방부에는 신원식 의원은 이 후보자는요. 본인이 중대장 시절에 지금 본인의 부대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은폐했다는 진상조사에 올라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종섭 장관과 같은 급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런 분을 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결론이 나왔습니다. 2019년도에 신원식 의원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이런 발언을 하죠. 뭐 방송에 적절하지 모르겠지만 인용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다. 그다음에 악마의 원조는 노무현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한입뉴스에서 우리가 했죠. 관련 발언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을 했다는 건 뭐냐면 분명한 인연관이 있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저는 나머지의 많은 문제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그다음에 어떤 군에서의 진상조사에 걸려있는 책임 다 필요 없고요. 이념 하나가 그래 좌파, 그다음에 전임 정부와 잘 싸울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이야. 이 하나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감정적인 개각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장 소장님 이거 여쭤볼게요. 네. 신원식 의원이 한때는 유승민계로 분류됐다. 맞아요. 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의 이 정치적인 태도나 이런 것과 상당히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분류가 됐던 겁니까? 2018년도 10월 달까지는 바른미래당에서 두 분이 함께 활동을 하고 거의 유승민 의원이 대선 후보였을 때는 안보특보 형식으로 조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10월 달 이후에 자유한국당으로 입당을 하면서 남북군사합의 검증특위위원으로 임명이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좀 생각과 사상이 좀 바뀐 것 같고 2019년이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정광훈 목사, 그래서 그 정광훈 목사가 나오는 TV에 나가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되는 발언을 했고 길거리 나와서 김문수 위원장, 네, 김문수 위원장의 소개로 거리에 나가서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연사로서 활동을 해요. 거기서부터 많은 과격한 말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유승민 의원과 점점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결정적으로 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나는 도저히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생각, 판단 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결별 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쨌든 상당히 옹호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은 그냥 추측하기에는 본인이 이제 비례대표니까 다음번 좋은 자리 안 줄 것 같고
내가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자리를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는 유승민 의원과 가까이 있으면은 내가 이 정권에서 출세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만 이건 저희 추측의 영역이고 추측이다. 뭐 본인이 뭐 안 맞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를 하면서 유승민 의원과 멀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장 소장께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인사에 대해서 네. 관련 발언을 이제 네. 뭐 썼다 지웠다 하긴 네. 했는데 네. 일단 현직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전에 사례가 없었다. 이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맞는 말 현직 같아요. 국회의원의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 같아요. 군과 검찰은 정치적인 중립성이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자리인데 그냥 우리 진영의 사람, 우리 당원, 우리 쪽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이 과연 군의 정치적인 중립성,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에 맞는 행동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한 일들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만 벌어진 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뭐 민주당 의원들 법무부 장관 많이 시켰었고 국방부 장관도 그 이전에 노무현 정권 때나 김대중 정권 때 임명을 했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앞으로 이러한 분들을 고도의 정치적인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는 좀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옳은 말씀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단식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진행할까요? 자, 이재명 대표 단식 15일째 네. 되고 있는 거죠. 자, 많이 이제 당내에서도 단식 중단 이야기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중단 가능성 뭐 오늘 내일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의지로서는 중단 가능성은 높다. 맞아요. 하지만 체력적으로는 중단을 해야 될 상황은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일이면 인간적인 체력은 다 소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누워 계시죠? 누워 있습니다. 네. 그런데 허리가 아파서 가끔 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때는 앉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급속도로 안 좋아졌어요.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있는 게 이제 사람들을 응대할 때 이 에너지 소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이제 버티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김기현 대표가 오늘 뭐 메시지는 뭐 날리셨다더라고요. 15일 만에 뭐 단식을 중단하시는 게 좋겠다 건강상. 형식적이죠. 근데 찾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들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는 집권 여당의 지도부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기다리는 것인데 참 야박하게 15일 지나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봐서는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좀 보는 내내 좀 안쓰럽고요.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뭐 태영호 의원 외에 국민의힘 의원이든 뭐 전직 의원이든 관계자든 이재명 대표에게 방문을 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없다는 게 차마 좀 그래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 도리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 도리가. 아니 인간적인 도리도 있을 거예요. 앞집에 있는 아저씨가 이웃사촌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한 15일을 굶어서 죽겠다고 하면 잘 몰라도요. 한번 찾아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좀 식사라도 하시지 큰일 납니다. 그만하세요. 이 정도는 하는 게 서로 사람 간의 어떤 마음 씀씀이 아닙니까? 근데 야박하다 못해 참 비정해요. 장 소장님 왜 한 번쯤 우리 한국 정치 이전에 네. 이렇게 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으면 보통 가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죠? 정치적인 관례고. 근데 안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께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화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후보 시절에는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 분하고 여당 당대표가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 나누는 모습은 불경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찾아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서영주 부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 의원들 중에 과반수가 아직은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 농성장 안 갔다라고 그런 뭐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 근데 판단하시는지. 저는 그거예요. 네. 그 야당 당 대표만 안 찾아갔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당 대표가 단식하는데 줄을 서서 무슨 네. 조문하듯이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정과 그 여건에 맞춰서 찾아보는 것인데 네. 15일이나 됐는데 아직도 안 찾아본 분이 있다면 그거는 뭐 각자의 판단이니까요.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단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개인을 중대한 범죄자로 여기기 때문에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너무나 조금 좀 국정 운영에 대한 그 리더로서는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재명 대표라는 자리는 야당 대표예요. 이재명을 빼고 야당 대표예요. 야당 대표는 뭐냐면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동의하지 못한 국민들이 있어요. 그 의견을 대변하는 게 야당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이재명이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 당신들 잘못 가고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 나 반대해. 그리고 개각도 그렇게 하는 거 싫어. 라고 하는 국민들이 50% 60%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국민들이 지금 굶고 있습니다. 근데 쳐다보지 않는다는 건 그 국민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찾아봐야 되는 게 장 소장님이 옳지요. 질문했으니까 추가해서 여쭤본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전용기 의원이 같이 단식을 하겠다고 의견을 밝히긴 했는데 네네. 처음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결정했을 때 너나 할 거 없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도 저도 단식할게요라고 좀 나서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게 동조단식이라는 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원외위원장도 하는데 그거는 선택적인 것이지 강요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대표가 15일 단식을 하는데 뭐 동조단식도 고려를 하고 말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비정하게 계속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그게 더 옳지 않은 일 아닐까요? 우리 여기 시사본부 패널이었고 저랑 같이 방송활동 같이 했던 현근택 변호사 이런 원외위원장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단식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곳에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곳에 자, 있습니다. 두 분께 하나씩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검찰 단식 와중에 이제 검찰 소환 네. 조사도 두 차례 받은 이재명 대표인데 네. 지금 대체적인 이 검찰의 향후 수순은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이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자, 뭐 전문가들 중에서는 부결 가능성 높다라고 점치는 경우도 있는데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부결 가능성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당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 7월 달에 당대표 국회 연설에서 얘기했던 약속을 지키려면 이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면은요. 자, 이번에 꼭 가결시켜 주십시오. 저는 제가 이 본회의장에 있으면은 여러분께 부담이 될 테니까 전 본회의장에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 약속 지킬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저 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안 그러면은 부결해 주세요라는 호소가 될 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장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청구가 들어오면 그 말하는 거 뭐 1분도 안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6월을 기억하실 겁니다. 교섭단체 연설을 국민들한테 부채부터 내려놓겠다. 비회기 때 나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 약속을 했으니 그게 당의 큰 기조다. 다만 단식이 들어가서 자율투표 맡겨놨을 때 의원들이 인간적 동정심에 있어서 부결 여론이 커진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걸 노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6월에 교섭단체 연설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게 당의 기조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포영장이 들어오면 아마 당대표가 6월도 애드립이었어요. 아마도 상의하지 않고 교섭단체 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한순간에 1분이면 됩니다. 모두 다 제 뜻에 따라서 가결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죠. 내년부터 한 달에 6만 5천 원만 내면 지하철, 버스,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서울시가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하여튼 설명을 쉽게 해주셔서 우리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자, 6만 5천 원 패스 이렇게도 불리는데 네. 이 무제한 교통카드 일단 이름이 뭡니까? 이게 뭐 대중교통을 많이 타라는 취지의 카드인데 이름에 대중교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클라이밋 카드고요. 기후 동행 카드. 약간 의아할 수는 있어요. 대중교통 많이 타라면서 웬 기후 얘기. 근데 어쨌든 서울시가 기후 동행 카드라고 이름을 확정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5달 시범 운영해보고 성과 좋으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정책입니다. 네. 올해부터가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라는 것을 또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지 지금 대중교통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버스는 이미 8월부터 올랐고 지하철은 이제 10월부터 오를 예정인데 네. 뭐 상당히 이제 물가 부담도 될 테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8월부터 서울 기준으로 시내버스가 300원이 올랐고요. 네. 지하철도 300원을 10월부터 다음 달부터 올리는데 다만 한꺼번에 올리면 부담되니까 150원 10월에 올리고 또 내년에 또 150원 올리는 시기이긴 한데 이게 약간 언발의 오줌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것은 대중교통의 적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는 건데 그러면 요금을 올리면 적자가 해소되느냐? 계속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요금 올리기 방식으로는 이 대중교통에 늘어나는 이 기름값, 인건비, 시설비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게 거의 명확한 것이고 만약에 정말 적자를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한 1,000원씩은 올려야 돼요. 근데 어느 정치인이 그걸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데요. 이제 그런 요금 올리기는 정말 언발의 오줌 누기식 그냥 대중요법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가 짜낸 정책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해외에도 이런 흐름이 있는데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 방식을 통째로 바꿔보자라는 어떻게 보면 설계 자체는 굉장히 그랜드하고 취지는 좋은 방식인데 다만 이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좀 준비가 부족하다거나 좀 협조가 덜 된다고 하는 약간 좀 달그락달그락하는 그런 불협화음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의 적자 상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정책 변화의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 그런데 6만 5천 원 이 기후 동행 카드가 네. 내년에 시행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뜰 교통 카드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실 우리나라 정책명에 항상 문제인데요. 너무 비슷비슷한 정책의 이름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니까 헷갈리시는 건데 자 일단 알뜰 교통카드도 역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라는 취지의 정책이고 지금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대중교통을 우리가 타러 갈 때 걸어가거나 혹은 뭐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갈 수 있잖아요. 많이 걸어가거나 많이 자전거를 탈수록 내가 탄 대중교통 요금의 최대 30%까지 일종의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방식인 거고요. 지금 서울시가 하겠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6만 5천 원짜리 일종의 정기권을 사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그다음에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탈 수 있게 해주는 예전에 우리 있었던 정기권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장려하는 취지 자체는 같지만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거고 알뜰 교통카드는 많이 타면 일단 돈을 받았다가 그걸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방식이고 이 그 기후 동행 카드는 그것도 번거로우니까 정기권만 내면은 무제한 타세요 이런 방식인데 다만 그 기후 동행 카드는 서울시만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빨간 버스라고 하잖아요. 광역 버스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지하철 중에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요금이 비쌉니다. 그것도 적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문제인데 서울시만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 밖에 경기도 인천에서 살면서 서울에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케이스인데 출발지가 경기도고 도착지가 서울시면 안 돼요. 근데 출발지가 서울시고 도착지가 경기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근할 때는 적용할 수 없고 퇴근할 때는 적용할 수 있는 약간 이상한 반쪽짜리 정책인데 그게 이제 서울시만 독자적으로 확 속도를 내버리다 보니까 주변의 경기도, 인천이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약간 지금 불협화음 이게 뭐야 혼란스러워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수도권이 통합해서 시행이 된다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예. 그 부분이 왜 감안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기후 동행 카드
뭐 탄소 감축의 목적도 있고 교통비 절감 가능성도 열려 있는 그런 제도가 될 텐데 유럽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의 사례인데 자, 독일과 우리나라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뭐 대중교통 정책에 있어서는 뭐 크게 비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을 할 때 대중교통에 감당하는 비율,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이 갈수록 늘어날 것 같으세요? 줄어들 것 같으세요? 좀 줄어든다? 대중교통이 지금 뭐 지하철 계속 깔리고 환승 할인 계속 많이 해주고 하니까 대중교통의 분담률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점점 안 타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이 2018년에는 65%였어요. 그러니까 100명 이동하면 65명은 대중교통을 탔는데 2021년 2년 전이긴 하지만 그게 52까지 줄었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잘 안 타면서 방역을 철저하게 한 게 있는데 어쨌든 그 대중교통을 지금 안 타는 추세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뒤집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서울시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인 거고 독일의 49유로 티켓이라는 게 있어요. 49유로라면 대략 우리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려는 6만 5천원하고 비슷하죠. 대신 이거는 전국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49유로 쓸 티켓을 사면 독일 전역에서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탈 수 있는 것이고 독일 정부가 이걸 하는 이유는 탄소 감축을 노려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많이 타면 당연히 승용차를 집에서 가지고 나온 횟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탄소 감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엄청난 재정이 들어갑니다. 독일은 여기에 1년에 3조 정도를 투입을 하고요. 그러니까 3조 원 정도를 일종의 복지 정책으로 나눠주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대중교통비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건데 독일 정부의 판단은 그렇게 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조 원을 쓰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만큼의 물가 인상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탄소 감축의 과제를 예산 3조 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다라고 독일 정부는 판단하는 겁니다. 교통 비용 부담보다는 기후 대응 쪽에 더 무게를 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도 얼핏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 카드가 있다면 저 같은 사람도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많이 빨리 다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이 많은 이용자들이 나올 테고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나올 테고 오히려 적자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독일의 49유로 티켓 그다음에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는 적자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흑자를 내려는 접근은 안 된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회정책적으로 복지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흑자가 나느냐 안 나느냐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서울시도 이름을 기후동행카드로 지은 것에서 나오듯이 탄소 감축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100이라고 하면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탄소가 대략 한 20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줄일 수 있다면 서울시의 탄소 배출이 상당히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인데 문제는 두 개입니다. 일단 예산이 너무 적어요. 아까 이제 독일이 1년 동안 여기에 편성해 놓은 예산이 3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는 750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산이 적어서 그 대규모 집행이 안 된다는 측면의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인천과 지금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그러니까 수도권의 교통은 사실상 행정구역을 넘나들면 통합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누가 경기도 서울시를 나누면서 버스를 타나요? 그러니까 결국 경기도와 협의가 돼서 경기도에서 버스를 타든 서울시에서 버스를 타든 어디서 타든 이게 고민 없이 된다는 게 소비자들이 인식이 돼야 다들 이걸 사는 것이지 어디서 안 되고 어디서 안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의문이 드는 거죠. 김 기자님 이거 인천과 경기하고 협력해서 통합적으로 운영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약간 서울시와 특히 경기도의 갈등이 있는 건데 뭐 여기에 제가 뭐 그 비율이 몇 퍼센트 입증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오세훈이라는 정치인 시장과 김동연이라는 정치인 도지사의 약간 정치적인 감정 싸움이 약간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지금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경기도는 버스 준공영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정기권 정책을 시행하면 무조건 버스 회사는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수백 개의 버스 회사와 다 정산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준공영제가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는 행정적인 부담 때문에 빨리 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서울시 너무 속도 내지 맙시다. 좀 천천히 같이 합시다라는 입장인데
서울시는 그게 뭐 있냐, 빨리 너희가 경기도 의지만 있으면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속도 차이, 접근 방식의 차이 때문에 협의가 현재 잘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협의가 안 되면 이 정책은 안착해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드는데 아까 독일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이제 독일의 경우인데 예. 우리도 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제 정기권 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재원입니다. 네. 그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원은 결국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아껴야 저기에 돈을 쓸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기름값이 많이 오르니까 유류세를 많이 깎아주는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원래 걷어야 되는데 못 걷는 예산이 한 1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유류세를 깎아준다는 것은 결국 자가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자가운전자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많을 텐데 대중교통 혜택을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저소득층 혜택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류세 1조 원을 깎아주는 것은 문제없이 넘어가면서 대중교통 취약계층에게 몇 조 원을 쓰는 건 그건 문제다라는 게 이제 과연 옳은 방식이냐는 방식이 있고 정의당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3만 원짜리 전기권을 해보자고 하고 재원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4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러니까 독일에 사는 재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정책 예산 집행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그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도 김준범 기자도 다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예.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제가 이번 주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편인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낮 12시 20분에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